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얼굴엔 웃음이 없는 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내일 뭐 하지 하면서 잠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은퇴한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30% 이상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0억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노후에 돈은 있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 이 습관들을 미리 알고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하셨고 퇴직금만 10억이 넘었던 분이었습니다. 아파트도 2채 있고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 3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은 충분했지만 함께 식사할 친구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으며 자녀들은 바빠서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바로 관계를 등한시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실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아마도 돈일 겁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저축은 얼마나 해뒀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는 이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동료들이 있고 점심 먹을 사람 있고 커피 마시며 수다 떨 사람이 있었잖아요. 퇴근 후엔 가끔 회식도 하고 주말엔 골프도 치러 다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행 지점장을 하셨어요. 퇴직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기들, 선후배들. 매일 약속이 있었고 전화도 끊임없이 왔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가 뚝 끊겼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대요. 아,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책을 좋아한 거였구나.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그 후로 이분은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고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장 동료가 아닌 진짜 친구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사진, 독서, 노래, 뭐든 좋아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배우자요. 많은 남성분들이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배우자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하시고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100세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의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인사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 모으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관계를 모으세요. 통장 잔고보다 연락처 목록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친구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드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비결이 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 전화할 사람 5명 리스트를 만들어.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별일 없어도 그냥 안부 묻고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이분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만 챙긴다고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돈 있으니까 건강검진 비싼 거 받고 좋은 약 먹고 좋은 병원 다니면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이셨는데 자산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이분은 매년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이틀 동안 온갖 검사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건강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봅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소파에 누워서 낮잠 자요. 저녁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운동은 1년에 한두 번 골프 칠 때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200을 넘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약보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을 안 들으셨어요. 대신 더 비싼 약을 찾아다니셨죠. 결국 3년 후에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발 저림 증상도 생겼어요. 그제서야 후회하셨대요. 그때 조금만 움직였더라면.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은 돈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건강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의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뭘까요? 생활 습관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의 90%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거창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헬스장 안 가도 돼요. 그냥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 안 좋으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둘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비싼 건강식품 사 먹는 것보다 밥을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저녁은 소식하세요. 저녁은 적게, 아침은 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셋째, 수면을 챙기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데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못 잡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시고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주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받되 그것만 믿지 마세요. 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지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70대 노인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과 전혀 운동 안 하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운동하는 그룹이 사망률이 50%나 낮았대요. 그것도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걷기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일본의 한 마을에서 100세 노인들의 생활을 조사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일 텃밭일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채소 심고, 풀 뽑고, 물 주고. 이런 활동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세요.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약 하나를 안 먹었어. 대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비 오나 눈 오나 거르는 날이 없지. 정말 대단하시죠? 반면에 돈 많은 어떤 분은 집에서 놀기만 하다가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약 먹고 좋은 병원 다녔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건강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챙겼으면 이제 충분할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어.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70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은커녕 색연필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민센터 미술교실에 등록하셔서 매주 2번씩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드셨대요.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남들은 척척 잘 그리는데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어요.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실력이 엄청 늘었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까지 하셨어요. 작품이 10점 넘게 팔렸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의 변화였어요. 그림을 배우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하며 설레고 저녁엔 내일 수업 가는 게 기다려져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젠 시간이 모자라요.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일본에는 70대에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앱을 개발한 할머니도 계세요. 처음엔 손주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신기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접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80살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도 있고요. 90살에 박사 학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우면 좋을까요? 첫째,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뭐든 좋습니다. 악기 연주는 손가락 운동도 되고 뇌 활성화에도 정말 좋아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영어가 부담스러우면 중국어, 일본어도 좋아요.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회화만 배워도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많아요. 셋째, 요리를 배워보세요. 특히 남성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평생 아내한테만 맡겼다면 이제는 직접 해보세요. 간단한 국 끓이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레벨을 높여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은행 업무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다섯째, 운동도 일종의 배움입니다. 요가, 태극권, 수영, 탁구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익히고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끼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0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후엔 이메일 보내고 유튜브 보고 쇼핑까지 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완전 신세계야. 라고 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나 시작해 보세요.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새로운 걸 시도해 보세요. 1년이면 12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배운 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베품과 나눔을 모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으기만 하셨어요.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노후 대비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저축하셨죠. 물론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모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씁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돼.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에 평생 검소하게만 사시다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못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돈은 많은데 삶의 의미를 못 찾는 분들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런 생각에 공허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풀어 보세요. 나누어 보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행복도가 40%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푸는 행위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인천에 사시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학교 교사로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요. 퇴직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으셨답니다. 처음 2년은 그냥 집에서 쉬셨대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뭔가 허전하더래요.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을 보셨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이야기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평생 교직에 계셨으니까 학생들 사정이 남일 같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자.
그 길로 지역 복지관에 연락하셔서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에 많이 안 하시고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복지관에 가셔서 봉사도 하셨어요. 학생들한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5년째 계속하고 계신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평생 월급 받으며 살았지만 지금처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내가 도운 학생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할 때 그때의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꼭 돈을 기부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과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배식 봉사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청소 봉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둘째, 재능을 나누세요.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후배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하세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글을 써서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이웃을 도우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도울 수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반찬 한 그릇 나눠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환경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어요. 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하천 정화 활동, 나무 심기 같은 활동도 의미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4% 낮다고 합니다. 봉사가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했는데요. 기부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더래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처럼 말이죠.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유니세프에 기부하세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년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 돈으로 어디선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배불리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세요. 내가 평생 교사였는데 은퇴했다고 그냥 놀 순 없지. 내 지식과 경험을 나눠야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품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길에서 쓰레기 주우며 필요한 곳에 10,000원이라도 기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습관은 바로 과거에 갇혀 사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전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물론 추억을 회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어. 나는 사업으로 큰돈 벌었어. 나는 공무원 고위직이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퇴직하셨는데 70살이 넘어서도 명함을 못 버리셨어요. 전 직장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그걸 꺼내 보이셨대요. 내가 여기서 이사였어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세요. 과거의 직책과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의 후회와 실패에 갇힌 분들도 계세요.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주식만 안 샀어도, 그때 그 사람하고만 안 헤어졌어도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며 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재가 불행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어요. 심리학에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 풀리스라고 하는데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사람들은 하루의 거의 절반을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행도가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과거의 경험은 배움의 자료지 거기에 살 곳은 아닙니다. 그때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정도로만 활용하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마세요.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오늘 친구와 통화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만드세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매주 새로운 걸 해보세요. 새로운 식당 가보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넷째,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로 옵니다. 다섯째, 과거 물건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사진첩, 옛날 직장 자료, 쓰지 않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에 가득하면 과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증하세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물건을 버려야 미래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70대에 대대적으로 집안 정리를 하셨어요. 30년 넘게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시면서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 앞으로만 보고 살래?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작은 다짐이 하루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은 과거에 갇힌 병이고 불안증은 미래에 갇힌 병이다. 행복은 현재에 있다. 정말 명언이죠?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집착해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보셨나요? 오늘 아침 밥이 얼마나 맛있었나요? 오늘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나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현재를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거 이야기는 줄이세요. 대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런 걸 배웠어. 오늘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드릴 6번째 습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6번째 습관은 바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사셨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심지어 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일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계속 간섭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니? 회사 일은 어떠니? 왜 전화 안 받았니? 이런 질문을 쏟아내요. 주말마다 이번 주엔 언제 오니? 왜 안 오니? 이런 말로 압박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어요. 바쁘고 힘든데 부모님이 계속 연락하고 불러대면 부담스럽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30, 40대 성인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랍니다.
심하면 부모 전화가 공포가 된대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했는데도 매일 3번씩 전화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었니? 며느리가 잘해주니? 손주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질문들이요. 처음엔 아들도 잘 받았는데 점점 짜증이 났대요. 회의 중에도 전화 오고, 데이트 중에도 전화 오고, 잠들기 직전에도 전화 와요. 나중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많이 전화했어요. 안 받으면 문자 보내고, 문자 안 읽으면 집으로 찾아가고, 결국 아들 부부와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과도한 의존의 결과예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관심이 간섭이 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어요. 믿어주세요. 둘째, 연락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일 전화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급한 일 아니면 문자로 가볍게 안부만 전하세요. 셋째,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육아 문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세요. 넷째, 자녀가 방문했을 때 최대한 편하게 대해주세요. 왜 이제 왔니? 왜 자주 안 오니? 이런 말로 부담 주지 마시고 와줘서 고마워, 건강해 보여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지 마세요. 이미 독립했으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시키세요. 계속 돈을 주면 의존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봉사도 하고 배움도 하세요. 자기 삶이 충만하면 자녀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다. 너무 가까우면 질식하고 너무 멀면 단절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자녀들과 일주일 규칙을 만드셨어요. 서로 일주일에 한 번만 연락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처음엔 힘드셨대요. 매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통화가 정말 진심 어린 대화가 됐고 자녀들도 훨씬 편해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본인도 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다른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일본에는 정년 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한테 의존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셨으면 이제 놓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가끔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안부 궁금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연락 횟수를 줄여보세요. 대신 한 번 할 때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양보다 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바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평생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자. 1년쯤은 괜찮아요. 충분히 쉬셔야죠. 그런데 2년, 3년, 5년이 지나도 계속 그냥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은퇴하시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잠들기. 매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처음엔 좋았대요. 아,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2년째 되니까 우울해졌고요. 3년째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결국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 일을 찾으세요. 목적을 만드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매일 해야 할 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작은 목표를 세우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걷기. 아주 단순한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하지만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셨고, 3개월 지나니까 아침 산책이 하루의 활력소가 됐답니다. 그 후로 점점 다른 활동도 추가하셨어요. 도서관 가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봉사활동하기. 이제는 매일 할 일이 가득하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100세 노인이 정말 많아요. 이 분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오키나와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텃밭에 물 줘야 해. 손주들 도시락 싸줘야 해. 친구들이랑 게이트볼 해야 해. 동네 청소해야 해.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체계적으로 흘러갑니다. 둘째,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텃밭 가꾸기, 사진첩 만들기, 자서전 쓰기, 뭐든 좋아요. 몇 달에 걸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매일이 의미 있어집니다. 셋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주 2회 등산 모임, 주 1회 독서 모임, 월 1회 봉사활동. 이런 정기적인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넷째, 배움의 목표를 세우세요. 6개월 안에 기타 코드 10개 배우기, 1년 안에 영어 기초 회화 마스터하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매일 연습하게 됩니다. 다섯째, 남을 돕는 일을 하세요. 복지관 봉사, 독거노인 돌봄, 어린이 멘토링.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여섯째, 건강 목표를 세우세요. 3개월 안에 체중 5kg 감량하기, 6개월 안에 혈압 정상으로 만들기. 건강도 챙기고 목표도 달성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일곱째, 가족을 위한 일을 만드세요. 매주 손주들한테 그림책 읽어주기, 매달 가족 모임 준비하기. 가족을 위한 역할이 있으면 존재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편해도 공허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80대이신데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 7시까지 동네 공원 청소를 해. 나 말고는 아무도 안 해. 내가 안 하면 공원이 더러워져.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얼마나 멋지세요? 이분은 공원 청소라는 작은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신 거예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세요.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걸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루에 한 편씩 쓰는 게 내 목표야. 이미 1000편이 넘는 글을 쓰셨대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정하세요.
다음 주에 뭘 할지, 다음 달에 뭘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노트 한 권 준비하셔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계획을 적어보세요. 월요일엔 뭐하고, 화요일엔 뭐하고, 이렇게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습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관계를 등한시하는 습관. 진짜 친구를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둘째, 건강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세요. 셋째,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습관.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세요. 넷째, 베품과 나눔을 모르는 습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세요. 다섯째, 과거에 갇혀 사는 습관. 현재를 살아가세요. 여섯째,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일곱째,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습관. 삶의 목적을 만드세요. 이 7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10억 원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고 건강은 안 챙기고 배우지 않고 나누지 않고 과거에 갇혀 있고 자녀에게만 매달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친구들과 웃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현재를 즐기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 유지하고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요. 오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 오랜만이다. 이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30분만 걸어보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이라도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검색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오늘 작은 기부를 해보세요. 10,000원이라도 좋아요. 오늘 과거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오늘 자녀한테 압박하는 전화 대신 사랑한다는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오늘 내일 할 일을 하나만이라도 정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놓을 겁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장년층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 돈 말고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관계, 취미, 주거 환경 등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돈만 준비하지 마시고 관계도, 건강도, 배움도, 나눔도, 마음가짐도, 목적도 함께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